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정말 많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에게도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사건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답니다. 저도 사실 직장에 다니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가장 힘든 거라면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도 조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인데 그 인간관계 때문에 있었던 기가 막힌 일이 있답니다. 저희 남편은 성격이 차분하고 순진한 편이에요. 학창 시절에도 엇나가지 않고 공부만 하던 모범생이었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성실하게 회사만 다녔던 사람이죠. 남편이 다니던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성실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주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랍니다. 남편은 정말 순진하고 착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에 반해 저는 할 말은 다 해야 하는 성격이었죠. 전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다니나 싶었는데 남편의 착한 마음을 역시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남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연애 시절이었어요. 남편의 회식이 끝나고 근처에 있었던 제가 데리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황당하게도 처음 보는 저에게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며 다짜고짜 차에 탑승을 하셨죠. 우리 김수혁 대리 여자친구라고 했나? 아니 이렇게 운전기사 노릇까지 하면서 김 대리랑 만나고 있는 거야? 김 대리가 뭔가 모르는 매력이 있는가 보네. 뭐 김 대리 승진하려면 나한테도 잘 보여야 되니까 우리 집까지 가지. 우리 집 여기서 30분 거리에 있는데 괜찮죠? 아이 그래도 남자친구가 승진하면 여자친구한테도 좋지 않나? 김 대리가 아까부터 2차 가자고 해도 안 가더니만 여자친구가 지켜보고 있으니 그랬구먼. 아, 양 과장님, 저 원래 1차만 먹고 가는 거 아시잖아요. 술 별로 못하고 2차까지 가면 내일 일어나지도 못해서요. 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여자친구입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다가 제가 마침 끝났다고 해서 여기 온 거예요. 원래 이렇게 데리러 오고 그런 거 아닌데 마침 근처에 있어가지고 제 여자친구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여자친구 외모에 반하고 성격에 반했거든요. 에이, 우리 김대리 눈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내가 2차 가보면 더 에이스라인 언니들 많은데 말이야. 아무튼 다음에는 꼭 2차 같이 가자고. 이런 거 가져가야 나랑 돈독해지고 거기다가 승진도 하고 그러는 거야. 김 대리는 그런 걸 안 하니까 지금까지 대리만 달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2차 가서 꿀팁 알려줄 테니 다음에는 꼭 가자고. 여자친구는 이런 거 이해하지? 요즘 그런 거 이해하는 여자가 어디 있나요? 그런 거 가는 거 요즘은 다들 싫어하지 않나요? 2차 안 갔다고 승진에 영향을 준다면 그런 회사는 저는 별로인 것 같은데. 수혁 씨, 술 많이 마셨어? 중간에 물 좀 사고 올까? 술 마시기 전에 숙취 해소제라도 사서 먹지. 내일 피곤하겠다. 얼른 데려다 줄게. 아이고, 우리 김 대리도 여자친구가 이런 거 하나 이해를 못 해주는구만. 김 대리, 내가 상사로서가 아니라 같은 남자로서 조언하는데 사회생활 이해 못하는 여자 만나면 피곤해.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자 나오는데도 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사업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응접을 잘해야 승진도 잘하는 건데. 김 대리는 여자친구 만나는 동안에는 글렀네, 글렀어. 남편의 상사는 제가 있는 걸 신경도 쓰지 않고 막말을 퍼붓곤 했죠. 중간에서 난감해하던 남편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남편이 회사에서 얼마나 시달리고 있을지 뻔히 보였어요. 남편은 애초에 술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회사 회식은 빠질 수 없었기 때문에 꼬박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매번 2차, 3차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상사가 있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남편의 상사를 보자마자 딱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느낌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직속 상사였고 승진에도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첫 만남을 갖고 난 후부터 상사는 주말마다 계속 남편에게 연락을 해와 데이트를 방해하곤 했습니다. 급한 일이라면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든지 바로 사무실로 와서 일을 처리하고 가라든지 온갖 불편한 상황을 만들곤 했죠. 어느 날은 주말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상사가 연락이 와 급하게 서류를 작성해 보내고 연락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상사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수혁 씨,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굳었어? 무슨 일 있었어? 왜? 서류 보낸 게 뭐가 잘못됐대? 아니면 다시 작성해야 한대? 우리 데이트 여기서 그만하고 수혁 씨 집에 가서 일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 아, 그래도 열심히 서류 작성했는데 상사가 뭐라고 혼냈어? 오늘 급한 일 있으면 그냥 아까 집에 갈 걸 그랬나 봐. 일이 뭔가 잘못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진주야, 나 그냥 회사 그만둘까?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힘들어. 오늘 작성한 서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더라고. 다른 직원한테 메일 보내고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양 과장님이 할 일인데 왜 내가 보내냐면서 또 시켰냐고 하더라고. 양 과장 본인이 할 일을 나한테 해야 한다고 넘겼던 것 같아. 뭐?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은 수혁 씨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이상하네 그 사람. 왜 매 주말마다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건데? 평일에도 수혁 씨한테 온갖 일 다 떠넘긴다고 한 거 아니었어?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자기 할 일을 왜 그렇게 떠넘기는 건데? 그래 놓고서는 수혁 씨가 잘해서 성과 나오면 그거 다 자기가 했다고 말한다며. 수혁 씨,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그러면 진짜 더 수혁 씨 부려먹으려고 안달 날 거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싶은 마음도 있어. 대학 졸업하고 처음 들어왔던 회사잖아. 여기 회사 들어오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노력했는데 대리 한번 달아보려고 열심히 뛰었는데 고작 한 사람 때문에 그만둬야 하나 고민되네. 양 과장 회사에서도 신임받고 있어서 내가 함부로 뭐라고도 못하겠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나도 난감하다 정말. 그 사람 회사 임직원 가족이라고 했지? 아니 그 회사는 왜 그래? 나 진짜 이해가 너무 안 돼서 그래. 우리 집도 사업하고 회사 운영하고 있지만 솔직히 직원들 인성 개판이면 회사도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 아니 근데 그 회사는 말단 직원들 부리며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수혁 씨, 너무 힘들면 그만둬. 수혁 씨 능력이면
다른 회사 가서도 잘 적응하고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버틸 때까지는 버텨봐야지. 집에서도 내가 회사 그만뒀다고 하면 걱정하실 테고, 나도 그러고 싶지는 않아. 양 과장이 비겁하고 나쁘긴 하지만, 양 과장 사정도 들어보니까 좋지는 않더라고. 이번에 파트 변경 신청도 받는다고 하니까 한번 신청해 보려고. 지방으로 가게 되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지. 남편은 직속 상사의 횡포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심지어 지방으로 전출을 가려고 신청도 했었죠. 남편은 가난한 집 맞이로 책임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의 기대가 컸고 집안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부담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 상사의 횡포에도 그저 묵묵히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방으로 전출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직속 상사가 받아주지 않으면서 남편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지만 남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프로젝트도 획기적이게 아이디어를 내고 진행하기도 했고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죠. 이런 노력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사가 모두 가로채 버리기도 했지만 사내에서는 이미 남편의 능력이 인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도 아깝기도 했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남편의 성실함과 꾸준함에 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부모님은 남편을 초대해 거하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그때 부모님께서는 남편에게 자신들의 회사로 오라며 스카우트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내가 우리 진주 남자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김수혁 대리 능력을 보고서는 꼭 우리 회사로 데리고 오고 싶었네. 거기다가 이제 곧 우리 사이가 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있어. 거기 회사 사실 엉망이지 않은가? 말단 직원들만 내내 일하고 그의 상사들은 노력하지도 않고 거래처에 코빼디도 보이지 않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 그나마 내가 자네 보고 거래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 회사로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너무 감사한 제안을 받아 너무 기쁩니다. 그렇지만 아직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저까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제 및 직원들도 고생하게 되니 지금은 이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도 많을 테고 아직 배워야 할 것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첫 회사라 애정도 많이 갖고 있고 애착도 있고요. 조금 더 지금 회사에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유, 그래. 자네 뜻 알고 있네.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말해본 걸세. 자네가 회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거 내가 정말 잘 알지. 첫 입사했을 때도 자네 우리 회사에 와서 회사에 대해서 술술 얘기하는 걸 보고서는 애정을 갖고 다니는구나 내가 생각을 했어. 그래서 금방 승진해서 자리 잡겠다 싶었는데 어찌된 게 자네가 승진이 잘 안 되더라고.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 싶었지. 언제든지 힘들 때면 와서 얘기하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진주와 결혼하고서도 평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만년 되리라 아버님께서도 고심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 사정도 아시다시피 결혼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주한테는
힘든 짐 짊어지지 않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랑 같이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래. 김서방,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는 내가 믿어. 누구보다 성실한 거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믿고 우리 딸 소개해 준 거잖아. 나도 직원들 많이 채용도 해보고 겪어도 봤지만 솔직히 회사에 애착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찾기 힘들어. 거기다가 성실한 사람도 찾기 힘들고. 내 마음처럼 일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쉽나. 근데 자네는 자기한테 맡겨진 일 어떻게든 책임지고 하지. 내가 그래서 김서방을 참 좋아해. 우리 딸 남자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존경하네. 남편은 깐깐한 사업가 아빠에게도 인정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입사 초기부터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노력도 많이 했었죠. 그 모습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결혼 소식을 너무나 반기셨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남편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 남편의 그 상사만큼은 남편을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한 모든 성과는 자신이 가지고 가면서 남편이 하지 않은 잘못된 일은 남편 탓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회사 내부에서도 남편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상사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어요. 어느 날인가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저를 찾아와서 오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술을 잘 못하는 남편이 처음 보이는 행동이라 놀랐는데 물어보니 상사가 잘못한 일을 자기한테 덤터기를 씌웠다고 하더라고요. 수혁 씨, 그걸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떡해. 아무리 수혁 씨가 착해도 그렇지. 그런 건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수혁 씨, 안 되겠어. 내가 그 상사 만나서 한마디 해야 되겠어.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라도 말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지금껏 그 상사가 실수한 것들도 다 수혁 씨 탓으로 돌렸잖아. 그래 놓고서는 수혁 씨가 열심히 일한 건 자기가 했다면서 다 가지고 가고. 이게 뭐야? 나도 그래서 이번에는 안 참고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양 과장이 내 앞에서 무릎 꿇어서 빌잖아. 얼마 전에 양 과장 이혼했대. 그때 한참 계속 실수하고 그랬었다고 했잖아. 그때쯤부터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더라고. 이혼해가지고 혼자서 딸아이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자기 실수한 거 알려주면 가족백 있어도 회사 잘릴 수 있다면서. 그래도 내가 평판 좋으니까 내가 했다고 하면 다들 넘어가 줄 거라면서 울며불며 싹싹 비는데 나도 돌겠어. 아무리 울며불며 빌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도대체 몇 번째야? 그 사람 진짜 이혼한 거는 맞아? 저번에도 집에 일 있다면서 일찍 가고 그랬다며. 다 같이 회의해야 되는데 급한 일이라면서 집에 가고 그랬다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고생하는데 자기 혼자 홀랑 빠져놓고서는 왜 그 성과는 자기가 가지고 가고 난리야? 내가 정말 속상해서 할 말이 없어. 그날도 물어봤는데 애가 열이 펄펄 나서 응급실까지 갔다고 하더라고. 와이프는 연락도 안 받고 애 혼자서 집에서 아프다고 전화 왔다면서 나한테만 사실대로 말하고 간 거야. 어차피 회사에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건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나 진짜 회사 그만둬야 하는 걸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좋아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다행히 회사에서는 별일 아닌 걸로 마무리했지만 언제까지 그 사람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하지? 수혁 씨,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 나 수혁 씨가 일 안 하고 쉬고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수혁 씨 집 때문에 걱정이라면 그것도 걱정하지 마. 어쨌든 우리가 결혼할 거니까 우리 둘이 같이 헤쳐나가야지. 그러니까 수혁 씨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괴로우면 언제든지 그만둬. 내가 말했잖아. 수혁 씨 능력이면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고 잘 적응해서 잘할 거라고. 남편의 상사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상사의 부탁을 받아주곤 했어요.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벼랑 끝에 있다는 사람을 내칠 수 없었던 것이었죠. 남편은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며 다시 힘을 냈고 회사를 꿋꿋하게 다녔습니다. 저와 결혼 날짜를 잡고서 회사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준 날, 그 상사는 퇴근하는 남편을 끈질기게 따라왔고 저와 데이트를 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결혼한다면서요? 그래도 이렇게 청첩장 나눠줄 때는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나눠주는 건데. 이런 거 아직 어려서 못 배웠나? 그래도 이런 건 다 예의고 예절인데 아무도 말 안 해줬나 봐요. 내가 그래도 직속 상사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한 끼 거하게 사줘야지. 내가 그때 처음에 만날 때 말했죠. 우리 김대리 만년대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나한테 잘 보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아, 그런가요? 그러면 앉으세요. 제가 오늘 밥 살게요. 저희 결혼하실 때 그럼 사모님이랑 다 같이 오세요? 들어보니까 결혼도 하셨고 따님도 있으시다고. 안 그래도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부부의 세계는 잘 몰라서요. 그때 제 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하는 여자는 2차, 3차 즐기는 것도 인정해주고 배려도 해줘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런 건 안 배우고 이해도 안 돼서 사모님한테 좀 여쭤보려고요. 농담 가지고 왜 이렇게 진담으로 받아들여요? 그거 농담이었어요. 김대리 와이프 기억력 되게 좋다. 예식장 거기 제 친구도 했었는데 거기 홀이 크긴 하지만 음식 맛이 별로더라고요. 에이, 미리 물어보셨으면 제가 말을 해드리는 건데 이미 계약은 다 하셨겠죠? 아이고, 결혼식장 음식 맛없으면 하객들 다 욕하던데 행복한 날에 욕 좀 먹긴 하시겠어요? 아, 그래요? 저희 아버지 지인분 호텔이라서 하려고 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맛이 없으셨어요? 제가 호텔 사장님이랑 잘 알고 있어가지고 가서 잘 말씀드려볼게요. 아, 결혼식장 오시면 호텔 사장님도 보실 수 있으시겠네요. 그때 가서 말씀드려보면 되겠다. 그때 그 호텔 오셨는데 음식이 맛이 없었다고? 그렇죠? 그래도 말은 건너 전달하는 것보단 직접적으로 하는 게 낫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근데 아버님 지인분이 호텔 하시면 김대리 와이프분 아버지도 잘 나가시는 분이신가 봐요. 뭐 어쨌든 결혼 비리 축하드려요. 제가 결혼식을 갈지 말지는 김대리 하는 거 봐서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결혼하신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상사는 마치 결혼식에 어떤 꼬투리라도 잡으려는 듯 이것저것 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역시 지지 않고 맞대응을 했죠. 끝까지 비꼬는 상사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정말 힘들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결혼식장에 상사는 나타나지 않았었고, 그래 놓고서는 신혼여행 다녀온 남편에게 답례품도 주지 않는다면서 험담을 했죠. 어느 날 남편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외에서 그 상사가 한 여자랑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인사를 하려고 다가가니 상사는 화들짝 놀랐어요. 어? 김대리? 김대리가 오늘 여기는 어쩐 일이야? 와이프랑 데이트 나왔구나. 이번 주에 김대리 바쁘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데이트할 시간이 있는가 보네. 어디 가는 길이야? 우리는 지금 예약한 게 있어가지고 바로 가봐야 돼. 월요일 출근해서 보자고. 양 과장님? 옆에 사모님 아니세요? 그때 연락이 안 되신다고 하신 거 아니신가요? 그저께도 사모님 연락도 안 되고 잠적했다고. 딸 아파서 집에 가봐야 한다고 하셔서 과장님 일 제가 다 하고 퇴근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전에 인사드렸던 김수혁 대리입니다. 저 기억나시죠? 양 과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야기하고 와도 괜찮으실까요? 아니, 김대리, 무슨 얘기를 해? 우리 바빠. 그리고 그거 그냥 농담으로 한 거야. 처음에 김대리한테 말했더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농담이라고 말도 못했어. 어쨌든 내가 한 말 취소니까 그렇게 알고 나 바빠서 이만 가볼게. 와이프랑 데이트 잘하고 월요일에 자세한 얘기 해줄 테니까 그때 보자고. 아니, 양 과장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럼 지금까지 이혼하신 것도 사실이 아니시고 사모님이랑 연락 안 된다고 하신 것도 거짓말이신 거예요? 양 과장님, 왜 거짓말 하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사실 말해주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사실대로 말 안 하셨어요? 제가 양 과장님 사정 다 배려하느라고 매일 야근하고 서류 다 제가 처리하고 작성하고 정신없이 보낸 거 아시잖아요. 김대리, 내가 나중에 자세한 거 말한다고 하지 않았어? 왜 이래? 아니, 나 자네 직장 상사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소리를 쳐? 김대리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바쁘다고 나중에 설명해 준다고 했잖아. 정말 기분 나쁘게 왜 이러는 거야? 어쨌든 지금 설명 못하니까 월요일에 얘기해.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들통났음에도 상사는 뻔뻔하게 오히려 남편에게 기분 나쁘다며 소리를 치곤 가버렸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상사에 대한 온갖 연민과 정이 다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나마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있고 주변에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서 여러 번 호소를 했었기 때문에 남편은 상사에 대한 조금의 연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남편이 폭발하게 된 일은 그로부터 얼마 뒤 부부 동반 송년회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가족 친화 기업이었기 때문에 매년 부부 동반 송년회를 열었고 그날 남편과 저도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 자리에서 상사는 당연하게 남편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김대리, 여기 있었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부장님 사모님 구두 때문에 다리 아프다고 하시거든? 가서 찜질할 수 있는 얼음팩 사오고 간 김에 밴드도 몇 개 사고 와. 그리고 숙취 해소제 안 사왔어? 센스 있게 그런 거 말단 직원이 챙겨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와이프랑 같이 왔다고 자기 일 안 할 거야? 당장 가서 숙취 해소제도 넉넉하게 사와. 양 과장님, 곧 있으면 사장님 오시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사오나요? 저쪽에 구급함 있으니까 거기서 밴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와이프가 있어서 다른 분들 신경을 써드리진 못할 것 같네요. 양 과장님께서는 오늘 사모님이랑 같이 참석을 안 하셨나 봐요. 다른 분 데리고 오신 거 보면. 이렇게 저한테 이것저것 주문하지 마세요. 저 못하겠습니다. 뭐? 지금 김대리 제정신이야? 그리고 내가 누구랑 오던지 뭔 상관이야? 내 둘째 부인 될 사람이다. 어쩔래? 이게 진짜 보자 했더니만 버르장머리가 없네. 너 지금 나한테 잘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디서 직장 상사한테 대들어? 어떤 버릇없는 자식이 감히 직장 상사한테 대드냐고? 말년 대리로 늙어볼래? 당장 나한테 사과해. 무릎 꿇으라고. 안 꿇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떤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하나요? 저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내가 당신이 한 짓거리 다 밝힐 거야. 남편이 그나마 착해서 지금까지 봐준 거라고.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짓까지 저질렀는지 내가 다 까발려 볼까? 어디 다 까발린 후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꼰대짓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날의 소란으로 인해서 회사에서는 자체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사는 결단코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다면서 오히려 남편이 자신에게 대들었다고 했죠. 교묘하게 남편이 상사에게 보낸 메시지를 편집해 그동안 자신에게 압박을 해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남편은 회사에 대한 정도 모두 떨어졌고 그냥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 그만두더라도 상황을 모두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노트북에 있었던 모든 파일들을 회사로 보내줬고 그 파일 중에서는 상사의 업무를 대신 작성하면서 중간 작성을 했던 파일, 마무리를 했던 파일들이 모두 들어 있었죠. 조사가 진행되면서 상사의 그동안 실적이 대부분 남편의 실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남편은 상사와의 통화 녹음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상사가 남편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부려먹었던 일들도 다 들통나게 된 것이었죠. 또한 부부 동반 송년회해왔던 여자 역시 진짜 와이프가 아닌 상간녀라는 사실도 밝혀졌고 가족 친화 기업인 회사는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상사는 징계를 받게 되었고 지방에 있는 작은 관리 지점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죠. 그 와중에 상사는 끝까지 자신을 구제하고자 남편을 찾아와 거짓 증언을 요구하더라고요. 김대리, 진짜 내가 김대리 이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독하게 하다니. 나 진짜 실망이야. 그래도 우리가 같이 근무한 세월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같이 일한 동료를 내치나? 김대리, 정말 이런 사람이야? 내가 김대리 그렇게 안 봤는데 나 이번에 지방관리 지점에 가면 거의 잘린 거나 마찬가지야. 거기 가서 다시 여기로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 이거 다 김대리 때문인 거 알지? 내가 아무리 김대리 괴롭혔다곤 하지만 원래 상사라면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어쨌든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한 번만 회사 가서 서로 사과하고 풀었다고 좀 해줘. 그렇게만 해주면 나 지방에는 안 갈 수 있어. 뭐요? 양 과장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한테는 미안한 점 하나도 없으세요? 그동안 제 일들 다 가로채시고 제 아이디어도 과장님이 내신 걸로 하셔서 성과금도 다 받으셨잖아요. 제가 그거 다 참고 넘어가셨는데도 지금 그 말이 나오세요? 저한테 언제 사과하셨어요? 저한테 사과 한마디 하신 적 없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그 따위 부탁을 하십니까? 아이, 김대리. 내가 어려운 부탁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김대리 어차피 이제 그만둔다며. 회사도 그만두는 마당에 나까지 지방으로 갈 필요가 있어? 그리고 나는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어떻게 지방에 홀로 내려가서 살아? 김대리,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부탁해. 그냥 그만두는 김에 나한테 선물 하나 해주는 걸로 치면 되지 않아?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와, 진짜 인성 개판이네. 저기요, 아저씨. 지금 누가 누구한테 부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당신 어차피 외도 저지르고 있었잖아. 지방을 가던 뭐 하던 가정에 애정도 없으신 것 같은데 어차피 잘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애초에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건데 지금 뭘 부탁한다는 거야? 어차피 당신 회사에서 팽당했어. 아저씨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키우세요. 구질구질하게 부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지방 근무도 당신한테는 벅찬 일 아니야? 가족 백으로 과장단 주제에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장 안 가면 경찰에 갑질, 거짓 증언, 회유로 신고할 거니까 당장 나가! 뻔뻔하게 집까지 찾아와 말을 하는 상사를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죠. 전 이걸로는 부족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동반 송년회에서 모두 찍었던 사진들을 뽑아 양 과장님 댁으로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후 남편은 직장을 그만뒀어요. 회사에서는 그동안의 사건들을 보고 남편에게 사과를 했고 승진을 약속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 미련이 없다면서 그만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그만두고 난 후 그 회사와 거래를 끊었어요. 듣고 보니 그 책임을 양 과장 그 사람이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부모님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사원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능력 있던 남편은 여러 거래처들을 수월하게 성사시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부모님 회사에서도 남편은 금방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소문을 들어보니 양 과장은 이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람도 들통나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지방에 가서도 사고를 치면서 잘리게 되었다더라고요. 이후에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자신 좀 꽂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는데 그 회사가 제 부모님 회사라는 걸 듣고서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단순히 직급 때문에 부하 직원들을 무시했던 그 사람은 아마 그 인성 때문에 앞으로도 제대로 풀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은 역시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런 남편을 인정해 주시고 직장에서도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누군가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 성실함과 남을 생각하는 배려심으로 남편은 누구보다 직원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다가 30년 만에 갑자기 찾아온 친생물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앞을 가로막아선 여성 한 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할 말이 있다는 듯 천천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누구시냐고 물어봤는데 저를 낳아준 친모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던 상황이라 당황하긴 했었는데 30년 만에 나타난 엄마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친생모와 다시 대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가끔 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눈앞에 친생모가 나타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었니? 내가 너무 늦게 왔지? 그동안 너를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세월이 벌써 30년이나 흘러버렸구나. 눈빛을 보니까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네가 워낙 어렸을 때라 그럴 수 있을 거야.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니? 며칠 전부터 너희 회사 앞에서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조금은 안심이 되더구나. 그래도 너를 낳아준 엄마의 얼굴을 한 번은 보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해서 고민 끝에 너 앞에 나타난 거야. 30년 만에 찾아온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터라 너를 고아원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어. 그때 6살 정도였던 너도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만 엄마도 너를 두고 오는 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는데 그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남아있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지도 몰라.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나를 이해 못할 수도 있을 테고 원망도 많을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늦긴 했지만 힘들게 찾아다닌 결과 우리가 얼굴 마주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만큼 엄마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야. 너를 낳아준 엄마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그만하세요. 그래서 용건이 뭔데요? 3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사는 게 많이 어려워지셨나요? 찾을 마음이 있으셨으면 진작에 오셨겠죠. 그동안 제가 어떻게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버려졌던 고아원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저를 두고 가신 고아원에 연락 한 통만 해보셨다면 바로 확인 가능하셨을 텐데요. 저는 지금도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아직까지 봉사하러 다니고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알아요? 30년이 지났어도 언젠간 저를 다시 데리러 오실 거라는 희망 하나를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저한테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이미 몇 달 전에 보육원을 다녀가셨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셨다고 하던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보육원에 찾아오신 적 없으셨잖아요. 그동안 제 뒷조사를 하고 다니셨나요? 보육원에서는 제가 어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제 앞에 나타나신 건 그동안 저를 미행하셨다는 거잖아요. 못 먹고 못 살면 평생 나타나지 않을 생각이셨는데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뭐라도 뜯어 먹으려고 제 앞에 나타나신 거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칫밥을 몇 년이나 먹었는데 그 정도 하나 눈치 못 챘을까 봐요. 그런 슬픈 얼굴 하지 마세요.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라고 찾아오시면 제가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보고 싶었다는 말을 할 줄 아셨어요? 저는 그동안 살면서 엄마라는 존재를 찾을 생각도 없었고 이미 제 기억 속에선 전부 지워진 상태예요. 키워주신 세월보다 저 혼자 살아간 세월이 훨씬 많은데 이제 와서 대우받으시려는 건 아니죠?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눈치 하나는 엄청 빠르네. 그래, 내가 30년 만에 너를 찾아온 이유가 뭐겠니? 내 삶이 힘들어지니까 도움 좀 받을까 해서 찾아왔다. 너를 낳아준 엄마인데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보육원 그 원장도 이분 엄청 가볍네.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는데 너한테 바로 얘기했었니? 이래서 사람은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삶이 힘들어지고 돈줄이 말라가다 보니까 돈 넣을 구멍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 30년 전에 너를 두고 온 보육원이 아직까지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혹시 몰라 찾아가니 네가 아직까지 왕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 그래서 네가 언제 보육원에 찾아오는지 물어본 다음 그때부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뒤를 좀 밟아봤다. 그런데 꽤 괜찮은 집안에 입양이 된 것 같더라. 회사도 대기업이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결혼까지 한다고 해서 나도 사위 얼굴 좀 보려고 잠깐 병원에 다녀왔었다. 상당히 잘생겼던데? 어른을 대하는 예의도 있고 그 정도면 사윗감으론 합격이더라. 내가 너를 여태껏 끼고 살았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니? 그러니 엄마한테 감사해야지. 본심을 드러낸 친모는 저에게 물질적인 걸 요구하려고 찾아오신 거였어요. 삶이 팍팍해졌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제가 누리고 있는 삶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싶으면 금전적인 보상을 꾸준히 해줘야 할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낸 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메모지 하나를 툭 던지면서 적혀있는 계좌번호로 다음 날까지 1,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셨네요. 남은 인생 딸 덕 좀 보면서 편하게 살자는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 않겠다고 하자 엄마는 힘들게 쌓아온 인생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누가 잃을 게 많을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라는 말을 하셨어요.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저에게 돈을 요구한 친모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런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게 너무 진저리가 날 정도로 싫었어요. 그동안 저를 미행하면서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부 훤히 꿰뚫고 있었다는 거에 소름이 돋았고 제 인생을 망치려고 찾아온 친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서 집에 들어와 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털어놓게 되었고 엄마와 아빠는 친모를 만났다는 것 또한 놀라셨지만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금전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거에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친모가 정말 여기 계좌에다가 1,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말을 했다고? 돈을 주지 않으면 혜인이 네가 살아온 인생을 전부 다 망쳐버리겠대? 그게 너를 낳아준 친모가 할 말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니? 아직 전화번호는 교환 안 했다고 했지? 그럼 다음 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분명 회사 앞으로 찾아오겠네. 전화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말고 조만간 아빠랑 엄마가 전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혜인이 너는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야 되니까 예비사이한테 전화해서 이번 주 주말에 밥이나 같이 먹게 집으로 좀 오라고 전해줘라.
그래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지. 저희 부모님은 친모가 나타났다는 거에 긴장을 하셨는지 최대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부모님께선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해줘서 고맙다며 저를 안아주셨죠. 자식은 부모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친모와 만났을 때의 저는 경계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음날 친모한테 1,000만 원을 입금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퇴근 후 제 앞에 친모는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성큼성큼 다가와 제 팔을 붙잡은 뒤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곤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는 제 뺨에 손을 올려붙이려는 신용을 하면서 왜 돈을 입금하지 않았냐고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어제 뭐라고 그랬지? 인생 말아먹고 싶지 않으면 계좌에 1,000만 원 꽂아 넣으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꼴랑 1,000만 원 때문에 인생 종치고 싶어?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 말을 했을 텐데. 지금 당장 계좌로 1,000만 원 입금시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으로 찾아가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아까부터 미리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저기 걸어오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혼자 고민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설마 도망칠 생각은 아니시죠? 내가 왜 도망을 쳐? 이참에 잘 됐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전개가 빨라서 최대한 빨리 해결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걸로 기가 눌렸을 거라 생각하니? 친모는 오히려 저희 부모님께서 찾아오시는 게 속 편하다며 원하는 걸 빨리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과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저희 부모님과 친모가 인사를 주고받은 뒤 장소를 옮겨 왜 30년 만에 찾아와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지 물어보시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셨어요. 제가 일일이 살아온 세월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 대충은 알고 계셔야 말이 통할 것 같으니 설명할게요. 배 아파 낳은 친딸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도 먹고 살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둘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분명 둘 다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집안의 가장이란 놈이 저를 버리고 바람을 피웠어요. 뒤늦게 알게 됐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고 그놈은 저희 둘을 버리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받았던 배신감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래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을 버리고 떠난 남편놈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런 제 삶이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계속 배가 고프다며 포치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고 있는 얼굴에서 세상 떠난 남편놈의 얼굴이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닮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로울 정도였는데 그런 괴로움을 잊게 해준 한 사람이 찾아오면서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와 새 가정을 꾸리기 위해선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였고 그때 당시 고아원에 가면 가진 거 없는 엄마의 품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 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였네요. 잠깐의 슬픔은 있었지만 저와 새롭게 시작하게 된 지금의 남편과 평탄히 잘 지내다 보니 미안했던 감정도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전까지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돈이 바닥나 삶이 궁핍해져 버렸죠. 그렇게 돈 나올 곳을 찾다가 제가 보육원에 버린 딸이 잘 살아있으면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서 찾아가게 된 거였고, 저보다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쪽 분들은 돈 1,000만 원 우습게 쓸 정도로 형편이 좋잖아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엄마한테 고마움의 표시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친모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버린 것도 모자라 30년 만에 찾아와서 돈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당장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겠다는 게 친모가 할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쪽의 처음 남편이 바람 피우고 도망친 것보다 그쪽이 혜인이를 보육원에 버리고 떠났다는 게 인간으로서 더 못할 짓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쪽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자식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잖아요. 혜인이는 아빠한테 버림받고 엄마한테까지 버림받은 존재라고요. 그쪽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혜인이가 그쪽한테 대가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고요. 결정권도 없었던 딸을 버리고 떠났으면 미안해서라도 30년 만에 만난 딸에게 간이며 쓸개며 오장육부 다 빼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반대로 돈을 달라고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인데요? 제가 이런 결정하지 않았다면 삶이 편했겠어요? 지금까지 시궁창 인생 살고 있었겠죠? 모든 건 제 뜻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건데 감사함의 표시로 1,000만 원 입금하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 입 아프게 이러지 말고 서로 좋게 해결합시다. 일단 1,000만 원 입금 시켜주면 한동안 조용히 지낼 테니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만간 결혼식까지 올린다면서요. 혜인이의 과거를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을 테니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겠죠. 제가 한번 뒤집어 엎으면 둘의 결혼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부모인 거지. 돈 때문에 이제야 찾아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 딸한테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두려운 게 없다는 말을 했었다면서요? 저희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소중한 걸 잃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쪽을 막아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피해는 그쪽이 더 많이 볼 것 같은데요. 괜히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더 나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던 곳으로 돌아가시죠. 좋게 얘기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려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었어요. 저를 30년 동안 많은 사랑을 주시며 키워주셨던 분이고, 단 한 번도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제 앞에 친모가 나타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하루빨리 이런 안 좋은 관계가 정리되고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을 되찾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친모는 한참 동안 날카로운 대화를 주고받으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친모는 저희 가족의 행복을 뺏으려 들었고 부모님은 친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결국 친모는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면서 이를 갈며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걱정하지 말라며 저와 엄마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저를 입양하시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사랑을 주신 부모님이 저에겐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저 또한 두려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친모의 사실을 예비 신랑에게 말을 하기 전에 친모가 먼저 선수를 치게 되면서 저희 가족을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는데 친모라는 분이 찾아왔다며 병원으로 와달라고 하길래 너무 놀란 저는 예비 신랑이 일을 하는 곳으로 급하게 달려가 둘이 휴게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왔니? 사이가 너무 예의가 바르네. 우리 딸이 남자 하나는 제대로 물었는데, 그런데 사위는 내가 너를 낳아준 친엄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친모라면서 제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불행해지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 사람이 일하는 곳이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줄 알아요? 형욱 씨, 나랑 잠깐 따로 얘기 좀 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전부 설명할게.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저와 친모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던 예비 신랑은 저에게 다가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예비 신랑을 데리고 나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원래의 계획은 주말에 모든 사실을 얘기하려 했는데 친모가 먼저 움직이는 바람에 설명할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면서 친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전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에게 친모가 있었다는 사실과 보육원에서 입양이 되었다는 과거의 삶에 대해 충격을 받기보다 제가 친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에 마음을 아파했고 예비 신랑 또한 친모를 향한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죠. 나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모든 걸 다시 설명해 주실 거라며 먼저 친모를 병원에서 내쫓는 게 우선일 것 같다고 하자 예비 신랑 또한 그게 맞는다고 판단했는지 휴게실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비 신랑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날 저녁에 예비 시부모님께서 잠깐 얼굴 좀 보길 원하신다며 결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말에 저녁에 찾아뵙기로 결정을 한 다음 휴게실 문을 다시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친모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잠깐 귀 기울여 듣게 되었죠. 아들, 밥은 먹었어?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상의에 용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오늘 필요한 데 쓰면 될 거다. 엄마는 지금 일하러 나왔지. 요즘 돈벌이가 쉽지가 않네. 면접 일정이 잡혔다고? 그거 정말 잘 됐다. 그래, 너도 이제 엄마한테 효도 한번 해봐라. 엄마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밖에서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 우리 아들도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 돈? 돈이 없어서 결혼은 물 건너가게 생겼다고? 그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누구야? 돈은 엄마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 면접 날도 잡혔다니까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 당연히 합격할 수 있지. 우리 아들 김성팔은 뭐래도 다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따 저녁에 보도록 하자. 그럼 끊는다. 아들이 있었나 봐요. 저도 당신 피가 섞여 있는데 저를 대할 때와는 너무 다른데요. 왜 찾아왔나 했더니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당신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이런다고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걸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이에요. 당장 나가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다면 저희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둘이 아주 깨가 쏟아질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나 봐. 그런데 이거 어쩌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원하는 걸 얻어가기 전까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손에 들어오기 전까진 물불 안 가리고 막 나갈 거다. 내가 통하는 걸 다 들었나 본데 내 아들이 결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아, 너 동생이기도 하지? 자식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게 엄마의 역할 아니겠어? 내가 저번에 둘이 미행하면서 혼담을 나누는 걸 듣게 됐는데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 한 번뿐인 결혼식 망치고 싶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좋게 말로 하지 않을 거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막 나가기로 결정했다. 내가 너를 낳아준 값으로 10억 내와라. 의사 사위 얻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사위가 의사인데 10억 정도야 껌값 아니야? 원래 계획은 1,000만 원 받고 나중에 돈 떨어지면 또 찾아와서 돈 타갈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급한 관계로 한 번에 일시불로 받아야 되겠다. 10억 받고 2번 다시 너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서로 힘 빼지 말고 좋게 끝내도록 하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10억이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10억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절대 원하는 걸 해드리지 않을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어디.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난리쳐 보시라고요. 그런다고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진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해야 된다면서 저를 밀치며 돈을 토해내라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30년 만에 나타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동안 미안했다는 한마디 해주는 게 아닌 자기 아들 결혼식과 앞으로 먹고 살 돈이 필요하다며 1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을 달라는 친모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이 당장 나가시라며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나갔지만 친모의 얼굴에는 분노가 한가득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예비 시댁에 찾아가 제 과거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은 뒤 결혼식 당일 안 좋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설명을 드렸고 시부모님께서는 친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면 한도 끝도 없다면서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다행히도 시부모님께서 제 과거를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지금 현재 좋은 부모 만나 반듯하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이 더 중요한 거라며 친모가 하루빨리 제 인생에서 사라지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예비신랑은 예정대로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친모는 저희 결혼식장에 정말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도 10억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들으시곤 경호원들을 고용해 친모를 사전에 막으셨죠. 저희가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해서 큰일 없이 결혼식을 끝낼 수 있었고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진모는 결혼식을 망치지 못했다는 거에 상당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한동안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친모가
어느 날 아빠의 회사 앞에 나타났다는 전화를 엄마한테 받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친모의 아들이 아빠 회사에 면접을 보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친모의 아들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친모가 자기 아들한테 면접을 합격할 수 있을 거라며 격려를 해주고 있던 그 모습이 엄마의 눈에 들어왔던 거죠. 친모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엄마는 면접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꺼내게 되면서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아빠의 회사로 급하게 찾아갔는데 그곳에 친모가 왜 안 되냐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왜 안 된다는 거야? 내 아들 성팔이가 여기에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왜 들어갈 수 없는 거냐고. 부족한 거 하나 없는데 면접은 보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쪽이 저희 집안에 어떤 짓을 벌였는지 충분히 겪었는데 그쪽 아드님을 저희 남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만들라고요? 그럼 제 딸과 계속해서 엮이게 될 테고 안 좋은 일들이 겹칠 텐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면접을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죠. 면접관이 누군 줄 아세요? 저희 남편이라고요. 회사의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해 저희 면접만큼은 저희 남편이 직접적으로 나서는데 그쪽 아드님이 아무리 유능한 인재라 해도 제 딸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차단을 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도 그쪽 아드님과의 면접은 취소했어요. 그러니 이제 두 분은 돌아가 주세요. 내 아들 김성팔이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인데 그걸 나랑 엮는 건 잘못된 거지. 내 아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알아?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이 얼마인데 당장 면접 보게 해주고 내일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혜인이 인생 평생 동안 못 살게 굴 거야. 내가 받은 만큼 전부 다 되돌려 줄 거라고. 가진 것도 많은 것들이 내 아들이 먹고 살 정도 해달라는 건데 그게 잘못됐어?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잖아요. 그쪽 아들 결혼한다고 10억을 갈취하려고 했으면서 어떻게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전부 엄마가 한 행동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어? 돈 벌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으려 했던 거야? 이 회사에 합격만 하면 결혼하는 건 그게 문제가 없었던 거였다고. 진모는 자기 아들이 화를 내며 진모한테 원망을 하자 아빠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 아들의 인생은 망치지 말아달라며 친모와는 별개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아빠는 친모의 아들과의 면접을 거절한 상태셨습니다. 친모도 아들이 면접 보는 회사가 저희 아빠 회사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땅을 치며 눈물을 쏟아냈고 친모의 아들은 그런 엄마가 너무 창피하고 한심스럽다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의 결혼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며 자기 엄마의 옷깃을 잡으며 흔들어대고 있었어요. 진모는 자기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알아서 다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친모의 아들은 결혼을 올리지 못하면 절대 얼굴을 안 보겠다며 친모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친모는 아들을 위해 돈을 마련하려던 것뿐이라며 저에게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셨어요. 하지만 저는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는 엄마를 모시고 회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위에서 모든 걸 지켜보신 아빠는 그 사람들의 인생과 저희가 함께 섞이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들을 내친 거라고 말씀하셨죠. 친모의 아들은 자기 엄마에 대한 실망 때문인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자 친모는 자기 아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식당 일하며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가 친모의 아들과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분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계획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그 분노가 전부 친모에게로 돌아가게 되었고 친모에게 손까지 올렸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듣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막 살기로 한 친모의 아들은 술에 쩔어 폐인처럼 살고 있다곤 하지만 그런 삶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30년 전에 저를 버렸으면 떵떵거리고 잘 살면 될 것을 저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친모를 보니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술 중독에 손버릇까지 안 좋은 아들을 데리고 사는 친모는 왜 그런 삶을 택했을까요? 그런 아들이 저희 아빠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했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많았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일자리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한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고 그런 아들 평생 먹여 살릴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뭐든 자기가 뿌린 대로 걷어들이는 거니 어쩌겠어요. 저는 좋은 부모님과 멋진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친모는 저를 버린 대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아봤는데 제가 누구시냐는 말 한마디 꺼내자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시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친모의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한 거였죠.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며 돈 좀 달라며 애언을 하셨습니다. 아들놈이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또다시 손을 올릴지도 모른다면서 도와달라며 사정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친모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낳아준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한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와야 그제서야 후회를 하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걸까요? 친모는 저를 버렸을 때 그때의 선택에 대한 잘못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가족들과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 여자입니다. 살다가 보면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번에 제가 경험하게 된 하나의 사건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있었네요.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살아갈 방향성에 대해 조언을 얻어보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차별은 많이 받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고 그냥저냥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범한 가정이었고 동선에는 재력가 집안이라 돈 씀씀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심했거든요. 살아온 환경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동선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생각하는 걸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얼굴을 붉히면서 지낸 적은 크게 없었습니다. 만날 일도 거의 없었어요. 저희는 맞벌이라 바쁘게 살았지만 동서는 부모님 도움을 받아 살아왔었기 때문에 따로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도련님은 원래 일반 회사원이었지만 결혼하면서 동선에 아버님 밑에서 일을 시작했죠. 저희 같은 경우 맨땅에 헤딩하듯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부터 시작한 터라 꽤 오랜 기간 궁핍하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동선의 가족 환경이 조금 부럽긴 했었어요.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 매번 동선애가 맡아서 결제를 해줬었네요. 매번 도움을 받는 것도 미안해서 저도 몇 번이나 결제를 하려 했었지만 동선은 제가 지갑 꺼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딸에게 구경하기도 힘든 비싼 장난감을 항상 선물을 해줬었죠. 동서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항상 시어머니가 계셨고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마음 착한 동서 때문에 억지로 나가기는 했지만 매번 그 끝은 상처받고 돌아오기만 했었죠. 그런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계속되는 차별에 저 또한 참기 힘들었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얼굴 뵐 때마다 참는 것도 한계가 느껴졌었거든요. 어머님,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었겠어요?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매번 모임 있을 때마다 저를 깎아내리시는 말만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시는 건가요? 이랑 악착같이 벌어먹고 살고 있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이런 식의 모임 저는 원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2번 다시는 참석하지 않을게요. 네가 뭔데 그런 걸 결정하는 거니? 이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어른이 얘기하면 고개 숙이면 될 것을 어디서 고개 쳐들고 시애미한테 대들어? 빨리 자리에 앉지 못해?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너희 부모를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니? 엄마,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으신데 그만하시죠. 유미한테 뭐라고 하는 건 저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솔직히 경식이가 재수씨 잘 만나서 인생 핀 거지. 쟤는 뭐 볼 거 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집은 잘 살았나요? 똑같이 보잘것없는 집안에 재수씨가 들어와서 형편이 좋아진 건데 왜 나현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냥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죠? 저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힘들게 시간 맞춰서 어쩌다가 모이는 건데 사람 난처하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세요? 엄마가 그런 행동을 보이시는 건 제 얼굴에 침 뱉는 거 모르세요? 남편은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와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지긋지긋하다며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모임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시모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던 시모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당연히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받지 않았는데 충격적이게도 회사에 찾아오셨네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좋지 않은 표정으로 시모에게 다가가니 왜 회사에까지 발걸음을 하셨는지 시모의 한마디에 상황 파악이 되었고 죄송하다며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인사를 드린 뒤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너희 회사까지 찾아와서 얘기했는데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야? 한 발 물러나면 다가올 줄도 알아야지. 제가 왜 어머님한테 다가가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참석해봤자 어차피 좋은 말도 듣지 못하잖아요.
그이가 결정한 걸 왜 저한테까지 오셔서 부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번복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정말 참석 안 할 거야? 그래도 중요한 행사인데 이왕이면 자리 채워줬으면 좋겠기에 직접 온 건데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이가 어머님 칠순잔치 참석하지 않겠다잖아요. 그럼 저도 그 의견에 따르는 건데 그걸 왜 제가 바로잡길 원하시냐고요. 이렇게 될 줄 아셨으면 처음부터 저희에게 잘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래도 칠순잔치니까 집안의 장남은 자리를 채워줘야 하나 봐요. 부잣집 동서 있잖아요. 그거면 만족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저 바쁘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한테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그래, 알았다. 오늘 이 순간부터 너희랑 인연 끊을 거다. 그거 좋은 소식이네요. 저희는 진작에 어머님이랑 인연 끊고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살펴가세요. 시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를 지르시는데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시모의 칠순잔치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거라 입이 닳도록 저에게 잡다한 일들 전부 다 제가 맡아서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셨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강하게 차단하는 바람에 저도 큰 소리 칠 수 있었죠. 그날 오래간만에 가족끼리 외식하고 싶어 남편과 약속을 잡은 뒤 퇴근한 다음 딸과 함께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누군가와 대화 중인 것 같아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가니 남편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칠순잔치 때문에 시모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 보였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남편에게 하시는지 듣고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건물 모서리에서 대화를 듣고 있는데 화가 치밀어 오를 만큼 시모가 꺼낸 말은 더 이상 저를 참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태식이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냥 몸만 참석하라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어? 전에 있었던 일은 내가 미안했다고 말했잖아. 제가 그동안 엄마가 나연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을 봤을 때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분명 칠순잔치 하는 날 또 다른 일이 생기겠죠. 엄마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식이랑 재수씨 있잖아요. 굳이 저희가 자리 채워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쉬울 때만 찾아오시지 마시고 평소에 나연 엄마한테 잘 좀 하셨으면 이런 상황까지 왔겠어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저도 그동안 엄마한테 많은 실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도 그 사람 회사까지 찾아가면 어떡해요. 오로지 상대방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엄마한테 받는 실망은 끝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 내가 아쉬워서 찾아왔다. 칠순잔치 때 편하게 일 시켜 먹을 사람 없으니까 참석하라고 한 건데 그게 뭐 잘못됐니? 나연애미가 몸으로 하는 일은 기똥차게 잘하잖아. 그래서 수발 좀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 회사까지 찾아간 건데 나를 아주 물먹이던데. 그 자리에서 머리채 잡고 싶은 거 꾹 참고 다시 너한테 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리채 잡고 패대기를 칠 걸 그랬다. 이번 일로 마음 좀 풀어보려 했는데 너희들이 망친 거니 후회하지 말거라. 어머님, 그런 거셨어요? 칠순잔치 때 자리만 채워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네요. 차라리 동서한테 일할 수 있는 사람 좀
많이 붙여달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건 또 눈치 보이셔서 말도 못하셨나 봐요. 그동안 저희가 연락 끊고 있었으면 어느 정도는 상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시간 잡아먹고 싶지 않네요. 오늘 저희 가족 오래간만에 좋은 데 가서 외식할 거거든요. 그럼 살펴가세요. 저는 시모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등을 돌려 차에 올라탔어요. 끝까지 저를 바라보셨던 시모의 눈빛은 분노가 가득하셨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시모에게는 연락 한 통 없었고 칠순잔치는 저희 없이 진행이 되었네요. 동서한테 전화가 왔지만 저희 사정을 설명한 뒤에 동서만 참석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모도 그때 당시 저희가 매몰차게 등을 돌린 모습을 보고 충격이 상당하셨는지 더 이상 인연을 만들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었는데 동서가 찾아오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시작되었고 결국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형님께 연락드렸던 건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어머님 때문에 저도 난감한 상황이라 일단 도움은 받아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드렸어요. 최근 들어 계속해서 술을 끊임없이 드시길래 이유를 여쭤보니까 곧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형님이랑 아주버님께서 연락도 안 하시고 아예 인연 끊은 것처럼 행동을 하시니까 정신적으로 꽤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들어오시는 건데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어머님께서 계속 저런 모습을 보이시니까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동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다시 들어가면 달라지는 건 전혀 없어. 이번에 어머님 칠순 때 왜 참석 안 했는지 얘기해 줬었잖아. 어머님은 나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다가오는 명절에 참석하면 뭐 하겠어? 결국 혼자서 명절 음식 만들 텐데 동서는 이곳저곳 인사드리기 바빠서 늦게 온다 하지만 결국 내가 혼자 떠안게 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그런데 이런 기분과 그동안 어머님의 행동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던 나는 다시 시댁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동서는 집안 자체가 워낙 부유해서 우리 집안과 계속 비교 대상이 되고 있잖아. 이게 현실이야. 끊임없이 비교를 하실 거라고. 나는 그런 어머님의 행동 때문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동서도 봤잖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이제 그만하고 싶어. 동서는 모든 걸 인정한다며 제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저를 이해해주는 동서가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대화를 끝낸 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자 전부 다 연기하는 거라며 어떻게 해서든 제가 시댁에 발을 들이게 하려는 행동인 것 같다고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라는 말을 하면서 다가오는 명절은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남편도 그동안 시모의 행동에 질릴 대로 질려버려 치를 떨고 있었네요. 그렇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저희 가족끼리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시부에게 전화가 왔어요. 워낙 말수가 적으신 분이라 무슨 일인지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많이 놀랐지? 내가 전화한 건 너희 시애미가 최근 들어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거든. 그래서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암 진단을 받고 말았단다. 대장암이라는데 생각보다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더구나. 언제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얼굴은 한번 봐야 하지 않겠니? 세상 떠나고 얼굴 보러 오는 것보다 그 전에 얼굴 보는 게 서로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집사람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예전처럼 난리칠 정도의 기운은 없으니 생각해보거라. 예상하지 못한 시부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남편도 알아야 할 것 같아 바로 연락을 한 다음 현재 시모의 상태를 알려주었어요. 남편도 생각보다 많이 놀랐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집에서 다시 대화하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퇴근하고 집에서 남편과 함께 못다한 대화를 이어나갔고 결국 시부의 말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시댁에 찾아갔네요. 몇 달 만에 얼굴을 보는 건데 누워 계신 시모의 모습은 생각보다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야 찾아온다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셨네요. 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애원했을 때는 얼굴 한번 비치지 않더구만. 세상 떠날 날 가까워오니까 구경하러 온 거니? 너희들 마음에 조금의 침이라도 남는 게 싫어서 찾아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거라. 엄마는 몸이 이런 상태에서도 저희한테 상처되는 말을 꼭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걱정돼서 찾아온 건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엄마가 그동안 이 사람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생활하는 내내 사람 차별하고 온갖 시집살이 다 시키면서 눈물 쏟게 만드셨잖아요. 제가 뒤에서 그 모습 지켜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결국 엄마는 이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집안 재력으로 차별하셨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식으로 분위기 만들고 떠나시면 마음 편하세요? 병원에서 가망도 없다면서요. 대장암이 늦게 발견돼서 주변 정리하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아들에게 상처 주고 이 사람에게 모진 말들 늘어놓으시면 속이 후련하세요? 저희가 잘못 온 것 같네요. 그냥 장례식장 때 올 걸 그랬나 봐요. 눈 감으실 때까지 더 이상 이제 발걸음 안 할게요. 남편은 시모가 누워 계신 방에서 나왔고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시모가 갑자기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더니 좌우로 흔드시며 이렇게 된 게 전부 제 탓이라고 분노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돌발 상황이라 남편과 시부가 저와 시모의 사이를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남아있던 기력을 전부 쏟아내셨는지 제 머리를 잡은 손을 절대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그 사이 동선회가 시댁에 도착했고 난리가 난 집안을 확인하자마자 급하게 달려와 온 가족이 달려붙어 겨우 시모와 저를 떼어놨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시모에 대한 서러운 마음이 눈물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거친 숨을 내쉬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려고 저를 막아선 남편을 시모가 밀치려 하자
결국 보다 못한 시부가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에 정적이 흘렀고 시부는 언성을 높이시며 화를 내셨네요. 제발 그만 좀 하면 안 돼? 당신이 하는 행동은 우리 집안을 욕먹이는 거라고. 그동안 신보가 고약했으니 이런 벌을 받게 된 거라고. 온 가족이 전부 등을 돌려야 그때 돼서 후회하겠어? 지금 이 기분으론 나도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네. 장례식? 뭐 잘한 짓을 했다고 그런 걸 해줘? 결국 세상 떠나면 한 줌의 채밖에 안 되는데 이 상태로 누가 납골당에 찾아가겠소? 그럴 바엔 그냥 공동 화장터에 털어버리고 말지.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걸 원하고 있는 거야? 정신 좀 차려. 나이 먹고 애만도 못한 행동하지 말고. 시부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던 발을 떨고 계셨어요. 언제나 한결같이 침묵을 유지하며 조용하셨던 시부가 처음으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온 가족이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시부의 분노한 눈빛에선 슬픔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시모가 애지중지하며 아끼던 안락 의자에 제 딸 나연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된 시모는 나연이한테 다가가 당장 내려오라며 뺨을 내리쳤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는 제 딸을 안고 시모를 피해 남편 옆으로 달려왔어요. 예전에 동서가 선물해줬던 안락 의자였는데 금액대가 2천만 원이 넘는 비싼 의자라 시모는 아무도 앉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 딸이 앉았다고 뺨에 손을 올렸다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모두가 경악을 했고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려 시모가 보는 앞에서 안락 의자를 두동강 내버렸습니다. 결국 제일 아끼던 의자가 망가지자 시모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쓰러지셨고 그제서야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네요. 시부는 시모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며 괜히 오라고 해서 상처만 남겨준 것 같아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하지만 제 입에서 괜찮다는 말은 나올 수 없었네요. 저희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시댁에 있었던 충격적인 상황들이 진정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죠. 저는 이대로 시모를 그냥 눈 감게 할 수는 없어 계획을 하게 되었고 일주일 뒤 다시 남편과 시댁을 찾아갔어요. 일주일 간격이었지만 시모의 건강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고 몰골은 말이 아니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3개월을 넘기지 못하실 것 같다고 진단을 내렸던 만큼 시모는 저희가 왔는데도 쳐다만 볼 뿐 일어나지도 못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분 살아계셨는지 저희를 바라보며 막말을 퍼부으셨네요. 시부는 저희에게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은데 시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 재산이 저희한테 올까봐 불안해한다며 매일 괴로워하고 있다는 말에 한숨만 나왔네요. 저는 시모께 단둘이 드릴 말씀이 있다며 시부와 남편에게 자리 좀 비켜주시길 부탁드렸고 제 가방에 있는 은박 봉투를 시모에게 건네드렸습니다. 왜 또 온 거야? 내가 언제 숨 넘어가나?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니? 그동안 내가 모아두었던 재산을 너희한테 줄 것 같아?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어머님은 신경 쓸 게 참 많으셔서 눈도 못 감으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아세요?
볼 일이 있으니까 잠시 들린 것뿐이에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저를 어떻게 하면 괴롭히고 상처 주실지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것도 머리 쓰는 일이잖아요.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으니 가시는 길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뜯어보세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여러 가지로 준비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제가 준비한 선물에 감동 받으셨어요? 이게 뭐야? 지금 나보고 이걸 선택하라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그동안 나한테 당했던 복수하는 거냐? 복수라뇨. 저는 그런 적급한 단어 입 밖에 꺼내지 않아요. 샘플로 필름 준비한 건데 마음에 드세요? 하나는 어머님 웃고 계신 얼굴이고 또 하나는 어머님 정색하고 계시는 모습인데 고르기 힘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님께서 웃는 모습은 그동안 본 적이 없어서 좀 어색하신 것 같고 정색하는 얼굴을 영정사진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어머님 선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도 영정사진으로 꽤 유명하고 비싼 곳에서 주문 제작한 거예요. 이 정도는 감격해서 눈물 정도는 흘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큰 며느리가 큰 맘 먹고 준비한 건데 좀 서운하긴 하네요. 그럼 결정되시면 아버님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 2번 다시 얼굴 뵈러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바빠서요. 거동도 못 하시는데 무리하게 몸을 일으키실 필요 없으세요. 말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준비한 선물에 감동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제 딸을 왜 건드셔서 이런 상황을 만드세요? 그럼 편히 떠나시고 눈 감으시는 순간까지 제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시모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말을 하지 못하고 제 멱살을 잡으려 몸을 힘겹게 일으키셨지만 저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시모는 분노를 삼키기 힘드셨는지 자지러지면서 바닥을 기어 제 발목을 잡은 뒤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더 이상 시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렇게 시모는 2달 정도 후에 눈을 감으셨어요. 시모의 장례가 진행이 되면서 제가 준비한 영정사진 중에 제가 드린 말씀과 반대로 웃고 계신 얼굴의 모습을 장례식장에 사용을 했어요. 한평생 악덕한 모습만 보여주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시모는 눈 감을 때까지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 뉘우치지 않으시고 분노를 참지 못하신 시모의 행동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까지 저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장례가 끝이 나고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시모는 시부의 결정으로 납골당에 안치되지 않으셨어요. 화장하고 남은 잿가루를 공동 화장터에 뿌리셨고 시모가 없는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한 사람 없다고 이렇게까지 집안 분위기가 변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항상 웃는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며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